며느리가 전화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 그만 없어도 숨통 좀 트일 것 같아.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제 심장이 멈췄어요. 저는 평생 착한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살다가 아들 가족과 함께 지낸 지 1년 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손자 도시락을 싸고 가족 모두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인천 송도 바닷가 아파트 제 명의로 된 34평 집에서 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심지어 손자까지 데려와 애원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내린 결정은 아무도 예상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서류들을 꺼내든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 효도라는 명목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기에 아들 가족이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의 바닷가 아파트 34평 이른 아침 6시 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0세인 저는 벌써 1년 반째 이 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준호야, 일어나야지. 학교 늦는다. 손자 준호를 깨우며 저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6시 반 이미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계란말이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어요. 제 손놀림은 정말 빨라요. 30분 만에 4가지 반찬과 따뜻한 국밥, 도시락까지 준비하니까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에 뭐 들어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멸치볶음, 그리고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소고기 장조림도 넣어뒀어. 준호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때 아들 민준이 양복을 입고 나와요. 엄마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엄마 없었으면 진짜 애도 못 키우고 집도 없었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니? 며느리 지은도 화장을 마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아요. 지은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매일 아침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가는 모습이 정말 듬직해 보이죠.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둘러 앉은 아침 식탁. 준호는 제가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기뻐하고 민준과 지은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정말 따뜻하고 화목한 3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할머니 오늘 방과 후에 태권도 학원 갈 건데 할머니가 데리러 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서 갈게. 이런 대화를 나누며 가족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해요. 민주는 회사로, 지은은 부동산 사무소로, 준호는 학교로 향하죠. 저는 현관 앞에서 가족들을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인사해요. 집안이 조용해지면 제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해요.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가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준호가 좋아할 간식도 사와요. 오늘은 준호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네. 지은도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과일도 많이 준비해야겠어. 저는 항상 가족들을 먼저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죠. 송도 바닷가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겨요.
이 나이에 이렇게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혼자 살았으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부엌에서 분주한 시간이 시작돼요.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불평 한 번 없이 정성껏 준비해요. 다들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했을 텐데 집에 와서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이렇게 제 하루는 온전히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3대 가족이었어요. 제 정성, 아들의 효도, 며느리의 배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너무 작아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 주방에서 음식 냄새 좀 조심해 주세요. 오늘 상담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환기를 더 시켜 놓을게. 그리고 어머니 애한테 너무 달게 주지 마세요. 애 이빨 다 썩겠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는데 지은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사주신 거니까 조금씩만 먹어야지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아예 못 먹게 하려는 눈치였어요. 알겠어. 과일로 바꿔줄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의 말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거실에서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재택근무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지은이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나와서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아, 미안해. 이어폰을 끼고 볼게. 이어폰도 좋지만 어머니께서 아예 방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실은 공용 공간이잖아요. 공용 공간이라는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분명 제 집인데 언제부터 저도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이 된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준호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원 데리러 안 와도 돼요. 엄마가 오신대요. 준호가 아침에 말했을 때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매일 학원 데리러 가는 게 제 일상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왜? 할머니가 데리러 가면 안 되니? 아니에요. 엄마가 데리러 오신대요. 준호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분명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준호 학원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이랑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괜히 우리 집 이야기 나올까봐 걱정돼. 그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냥 좀 조심스럽잖아. 어머니만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민준이 대답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자는 거지.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흔한가?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제부터 제가 숨겨야 할 존재가 된 걸까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작은 일상들이었어요. 제가 청소를 해놓으면 다시 청소를 하는지, 제가 장을 봐오면 이건 왜 사셨어요? 라고 묻는지, 제가 요리를 하면 너무 짜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지은 처음엔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청소를 더 꼼꼼히 하고 장을 볼 때 지은의 취향을 더 생각하고 요리할 때 간을 더 신경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은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세탁기 돌릴 때 섬유유연제 좀 적게 넣어주세요. 준호가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밥할 때 물 좀 적게 넣어주세요. 너무 질어요.
어머니, 현관에 신발 좀 정리해서 놓아주세요. 손님 오면 어떻게 봐요? 매일매일 이런 말들이 쌓여갔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모이고 모이니까 제 마음에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들 민준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지은이가 뭔가 불만을 표현하면 중간에서 조율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엔 그냥 침묵하거나 오히려 지은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은 말이 맞아요. 좀 더 조심해 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넘게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에서 저를 나무라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내가 눈치가 없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걸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민주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고, 준호는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은과 저 둘만 집에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시금치 나물까지, 그리고 우리 전통 한식으로 정갈하게 차렸어요. 혹시 회식에서 일찍 들어올 민준을 위해서 밥도 넉넉히 지었고요. 지은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는데 아마 친한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아, 진짜? 그 집 계약됐어? 부동산 일 얘기인 것 같았어요. 지은은 능력 있는 부동산 중개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들을 수도 없을 수도 없는 애매한 거리에 있었어요. 맞아. 요즘 진짜 바빠. 집에서도 업무 보느라 정신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 그녀만 없어도 숨통 좀 트일 것 같아. 집은 넓은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들어도 저를 두고 얘기한 거였어요. 아니야, 나쁜 분은 아닌데 그냥 좀 답답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어. 친구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지은의 대답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맞아. 그리고 준호도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아이가 독립심을 못 기르고 있어. 할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껏 돌본 손자 준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없고 신혼 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 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신혼 때처럼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민준과 지은이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신혼 기분을 내고 싶어 하는군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저라는 거였어요. 아니야.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니야. 그분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 아니야. 친구들도 만나시고 자유롭게 사시고 우리랑 같이 살면서 눈치 보느라 힘드실 수도 있잖아. 지은은 마치 저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저를 내보내고 싶다는 거였죠.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완전히 관통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이요. 제가 알아서 눈치채고 떠나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어요.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나가주길 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동안 지은의 변화된 태도, 작은 불만들, 차가워진 말투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를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 진짜 스트레스야.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항상 누군가 있으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솔직해졌어요. 평소에 저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친구에게는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생활비도 부담이야. 식비도 그렇고 전기세 수도세도 늘었고 어머니가 내주시는 돈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생활비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도 자유로우시고 우리도 편하고 친구가 뭔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민주는 효자라서 절대 그런 말 못해.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어머니가 알아서 나가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를요. 저는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짐이었던 거예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래, 이게 진짜 내 자리가 맞나 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불청객이었던 거죠. 지은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좀 변화가 필요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어머니만 안 계셔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좋겠다. 변화가 필요하다.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어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3천만 원 차용증이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차용증에는 민준의 서명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필요하다며 빌려간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죠.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불청객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아침 6시 평소처럼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했거든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계란말이를 말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를 들었으니까요. 별 말씀을요. 짧게 대답하고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아파트 매매 상담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어떤 아파트신가요? 송도 오션뷰 아파트 34평이요.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 그 단지 요즘 인기 많아요.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그렇게 부동산 상담이 시작됐어요. 저는 가족들이 모르게 조용히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거든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어요. 다행히 가족들이 모두 나간 시간이었어요. 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로 보세요? 지금 시세가 6억 5천만 원 정도니까 6억 7천만 원 정도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6억 7천만 원 전 제가 3억에 산 집이 이렇게 올랐다니 놀라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등기권자가 어머니시니까 상관없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집이 매물로 나갔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준호를 돌보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매일 카운트다운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언제 집이 팔릴지, 그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벌써 관심 보이는 분이 계세요. 내일 집 보러 오신다는데 괜찮으세요? 좋아요. 몇 시예요? 오후 2시 정도요. 가족분들 안 계실 때 맞춰서요. 집을 보러 온 사람은 젊은 신혼부부였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아이를 위한 집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와, 정말 따뜻한 느낌의 집이네요.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여기서 손자를 키웠어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집에서 준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생각났거든요. 구매 의사 있으시면 바로 계약 진행해도 돼요. 네, 저희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집이 팔렸어요. 장음일은 한 달 후로 정해졌고요.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집을 팔았어. 네. 무슨 소리세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지은도 화장을 하다 말고 돌아봤고요. 이 집 말이야. 팔았어. 한 달 후에 장음 받고 이사 나가야 해. 엄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왜 갑자기 집을 팔아요? 농담 아니야. 진짜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집 판 거야. 어머니의 집이긴 하지만 저희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미리 상의를 해 주셨으면 지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상의? 내가 언제까지 너희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민준아, 너 결혼할 때 엄마한테 빌린 돈 기억하지? 네. 아, 그때 3천만 원 말씀이세요? 그래. 그 돈 이제 갚아야겠어. 민준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그냥 도와준 돈인 줄 알았는데 정말 빌린 돈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은 거죠. 엄마, 그건 가족끼리. 가족이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날 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주는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불청객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속초에 있는 작은 바닷가 집도 이미 알아봤어요. 제가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의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장금일이 다가올수록 가족들은 더욱 초조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침내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금일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였어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동안 제가 정성껏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된장, 고추장, 각종 젓갈들. 이 모든 게 오늘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지막이니까 정말 맛있게 만들어야지. 저는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말았어요. 노릇노릇하게 예쁘게 말아서요.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멸치볶음도 만들었어요. 깨소금을 넣어서 고소하게 볶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밥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1년 반 동안 이 식탁에서 함께 나눈 수많은 식사들, 준호가 할머니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말들, 민준이 우리 엄마 손맛 최고야라고 자랑했던 순간들, 그 모든 추억들이 오늘로 끝나는 거죠. 식탁을 다 차리고 나서 저는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어젯밤 미리 써둔 편지였어요. 길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담아 간단 명료하게 썼거든요. 편지를 식탁 한가운데 놓고 저는 의자에 앉아 잠시 기다렸어요. 곧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준호가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우와, 오늘 밥상 정말 푸짐하다. 그래,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했어. 많이 먹어. 준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이었어요. 민준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엄마, 오늘 장음일이죠? 정말 이사 나가실 거예요? 그래, 오늘 정리하고 내일 짐 빼고 모레 속초로 내려가. 엄마 민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나왔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 식사네요. 그래, 마지막이야.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저는 식탁 가운데 놓인 편지를 가리켰어요. 식사 전에 이거 읽어봐. 민준이 편지를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민준 지은 준호에게 이 밥이 너희와 나의 마지막 식사다. 1년 반 동안 이 집에서 함께 지낸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할 수 없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불청객이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집은 너희 것이 아니다. 새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니 빨리 이사 준비를 해라.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 할머니 올림, 편지를 읽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다 들었으면 이제 밥 먹자.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준호 앞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계란말이야. 맛있게 먹어. 할머니, 왜 마지막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바닷가로 이사를 가게 됐어. 준호는 엄마 아빠랑 새로운 집에서 살아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준호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항상 준호를 사랑해.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며칠 전에 친구한테 한 말도 고칠 수 있어? 그녀만 없어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한 그 말이야.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그 전화를 들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네, 진심을 들었어. 그래서 결정한 거야. 민준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내가 나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고 있었구나.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좋겠다고 했어.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주는 지은을 바라봤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네가 원한 대로 됐어. 이제 너희만의 시간을 가져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솔직한 게 좋은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정말 맛있게 끓었더라고요.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끓인 된장찌개야. 맛있게 먹어. 그날 아침 식사는 정말 조용했어요. 준호만 간간히 훌쩍거렸고 민준과 지은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음 받으러 가야겠다. 너희는 이사 준비해.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는 없는 거예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1년 반 동안 살았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이었어요. 장음을 받은 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을 해둔 상태였거든요. 이순자 씨, 오늘 장음 받으셨다고 하셨죠? 네, 방금 받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미리 가져다 준 차용증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차용증이 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본인 서명도 확인되니까 법적 효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시겠어요? 네, 오늘 당장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요.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내용 증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민준 귀하, 2023년 5월 20일 차용한 3천만 원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합니다. 수령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정말 간단 명료했어요. 더 이상 엄마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라는 걸 분명히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발송하면 내일 아드님이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속초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짐은 이미 미리 보내둔 상태였고 저는 손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당황해 있었어요. 받았구나. 빨리 왔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3천만 원 하원을 갚으라고요? 그것도 한 달 안에요? 왜? 안 갚을 거야?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엄마,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 가족이라고 해서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럼 이자는요? 3년 동안 이자도 이자는 받지 않을게. 원금만 갚아. 그런데 엄마 3천만 원을 한 달 안에 어떻게 구해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그건 네 문제야. 빌릴 때는 언제 갚겠다는 약속도 없이 빌렸으면서 민준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못했나요? 정말로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은의 그 전화 내용이 다시 생각났어요. 민준아, 너는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아내의 진심을 몰랐잖아. 지은 때문인가요? 지은 때문이 아니라 너희 모두 때문이야.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한 달 안에 갚으면 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새로 이사온 속초집 마당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당이었어요. 여기서 국화를 심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지은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응. 뭐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기회? 뭔 기회? 어머니, 저희 집으로 다시 오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눈치 보게 하지도 않고 정말 가족처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은아, 우리 진짜로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니? 어머니, 너는 나를 항상 부담스러워했어. 그게 진심이었잖아. 어머니,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 진심이야. 술 먹고 한 말이 진심이듯이 어머니, 제발. 지은아, 이제 네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어른 없이 숨통 트이게 살아봐. 그 말을 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준호와 함께 지은이가 속초까지 찾아왔어요.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온 거죠. 할머니, 준호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가 할머니 보러 가자고 했어요. 할머니, 여기 좀 예뻐요. 준호는 순수하게 기뻐했어요. 저도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지은과는 다른 대화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냥 이제 각자 살면 되는 거야. 어머니 지은아, 준호는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너희는 지금부터 배워야 해. 가족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날 지은과 준호는 하루 묵고 갔어요. 준호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조개도 주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였어요. 할머니, 저도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준호는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할머니는 가끔 만나는 게 더 좋아. 준호를 보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복수는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속초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가 뭔지 깨달았어요. 아침 7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제가 원해서 일어나는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바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온전히 제 것인 작은 마당. 이게 내 집이구나. 매일 아침 이 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말 제 이름으로 된 제 시간을 위한 공간이었거든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어요. 30년 넘게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저만 챙기면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첫째 주에는 그냥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어요. 송도에서 보던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 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둘째 주부터는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고 국화 모종을 심었어요. 손에 흙을 묻히며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 그런가?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를 보며 모든 걸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 뿐이었어요. 셋째 주에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동네 사람들 다들 좋으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이웃 할머니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누구도 제가 왜 혼자 사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꼬치꼬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넷째 주에는 동네 도서관을 발견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도서관이었어요. 어르신, 어떤 책을 찾으세요? 시집 있나요? 네, 이쪽에 있어요. 40년 만에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던 취미였어요. 윤동주, 김소월, 정주영. 예전에 좋아했던 시인들의 시를 다시 읽으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별 해는 밤을 읽으며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이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마당의 국화들에게 물을 주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혼자 먹는 시간.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있었나? 매일매일이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일도 없고 그냥 온전히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마당의 국화들이 피기 시작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내가 심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다니. 노란 국화, 하얀 국화, 보라색 국화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웃 할머니들과의 차 시간도 정말 소중했어요. 순자야,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그래, 난 혼자 못 살겠던데. 전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은 제 말을 이해해 주었어요. 비슷한 나이라 그런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만난 사서 선생님과도 친해졌어요. 어르신,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수필집 읽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좋으시네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책을 추천받아 읽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동안 몰랐던 세상이 책 속에 얼마나 많이 빈지 아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세 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럽고 피곤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순자야, 여기 와서 정말 좋아 보여.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해.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제 자리에서 제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가끔 준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손자니까 그리운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에게도 이런 자유로운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준호가 알았으면 좋겠어. 속초에서의 삶은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0세 찾은 진짜 자유였어요. 속초에 온 지 석 달째 되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국화를 돌보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왔을까?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민준과 지은도 함께 있었고요. 할머니, 준호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준호는 키도 좀 큰 것 같았어요. 준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 엄마랑 같이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계속 보러 오자고 했어요. 준호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손자였거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들어와. 저는 간단하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앉은 가족들을 보니까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야.
석 달 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저야. 그때는 제가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그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야. 할머니, 집 예뻐. 바다도 보이고 마당에 꽃도 많고 준호만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심은 꽃들이야. 예쁘지? 네, 할머니, 저도 꼭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준호도 화분 하나 가져가서 키워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 없이 지내보니까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에 형식적인 사과와는 달랐어요. 민준도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한 게 문제가 아니야. 서로 존중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그럼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없어. 그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응,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살면 돼. 이제 정말 독립해서 살아봐. 준호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럼 저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준호는 언제든 환영이야. 할머니가 준호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거든. 준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방학 때 할머니 집에서 지낼 수 있어요? 물론이지. 준호와 함께 바다에서 놀고 조개도 줍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아, 너희는 지금부터 배워야 해. 진짜 가족이 뭔지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하는 거야. 어머니, 그리고 준호를 제대로 키워야 해. 할머니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책임져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의존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니까 차라도 대접하고 싶었어요. 차를 마시며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요리하는 거 진짜 맛없어요. 준호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도 열심히 하시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 요리가 더 맛있어요. 순간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지은을 배려해서 준호를 타일렀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도 연습하면 맛있게 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도 처음엔 못했거든.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예전과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지은아, 요리는 정성이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맛있어져. 네. 어머니, 그날 저녁 가족들은 근처 민박에서 하루 묵고 갔어요. 저는 제 집에서 편안하게 잤고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떠나기 전에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준호는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너희는 지금부터 독립해서 살아야 해.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워야 하고. 엄마, 그리고 민준아 차용증은 잊지 마라.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엄마 곧 갚을게요. 고마워. 준호와 작별 인사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할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가족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이 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 없이 살아보는 시간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편의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준호는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민준과 지은과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진짜 가족 관계를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70세에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속초 바닷가에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방학 때마다 놀러와요. 민준과 지은도 가끔 인사 찾아와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눈치 보지 않는 관계가 되었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찾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때로는 용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노후사연은 앞으로도 일상의 이야기와 과거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을 설정하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소중한 교훈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년 더 젊어지고 20년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노후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